리비아 사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3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44%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사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내전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항공주는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으로 폭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8.6% 오른 93달러 5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들의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집트로 대피 중인 교민들을 위해 담당 영사를 국경 지역으로 급파하고 이동 구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국영TV 연설을 통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낼 각오로 시위대와 싸울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아랍연맹이 리비아의 시위대 무력 진압을 맹비난하고 리비아의 회의 참석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내무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시위대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리비아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우리 증시는 어제 이미 하락세를 탔고요. 개장한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급락했거든요. 3대 지수 모두 낙폭이 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동의 모래바람이 미증시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급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리비아 쇼크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일단 시장의 불안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다우도 178포인트 하락하면서 1.44포인트나 급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77포인트 하락한 2.74포인트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카다피의 강경 대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시위도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동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8% 정도 상승했고 이로 인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우려감도 제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미증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온 지표들은 나름대로는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주택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양호했던 점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중동의 모래바람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줬고 기업 실적들도 월마트 같은 경우가 7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은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증시도 결국에는 중동의 모래바람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기업들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항공과 은행, 기술주들이 급락이 가장 컸습니다. 유가 관련주들은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너무 크게 밀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주들도 투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3.8% 이상 하락하는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회귀도 일단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금값도 7개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면서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나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함께 나오면서 결국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급락의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국영TV에 출연해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을 제대로 밝혔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시위 사태가 내전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태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아시다시피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 통해서 자신은 혁명 지도자이며 혁명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선교자라 죽겠다란 이런 강한 연설을 했고 연설 중간에도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치는 등 시위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거리로 나와 지지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내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집트와 달리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리비아의 사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결국에는 정부 강요들의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강경 진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 사태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리비아 정유시설 가동 중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반정부 시대의 악화로 인해서 리비아의 주요 수출 항구랑 정유시설이 사실상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유가 100달러 시대가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다시피 리비아의 정부가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서 반정부 시위에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사상자가 속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석유 기업들의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결국 원유 생산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고 결국은 중단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국제 원유 시세의 오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벌써 107달러까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의 다카노 노부오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100달러 이상 오르면 세계 경제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2008년만큼 어려운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태가 단기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면 시장 급격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그 시장에서 유가 급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에 대한 부담감, 특히나 인플레이로 연결되고 있는 유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주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에 대해서 IMF에서는 그래도 견딜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세계가 중동 불안 사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이어진 유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견딜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IMF의 존 랩스킨 총재의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95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이런 95달러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전망이 실질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존 랩스키 총재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데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유가 상승 하나만으로 결국에는 시장 경제가 여기서 주춤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과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앞전과는 좀 더 틀릴 것이다라는 것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랍연맹에서는 리비아를 맹비난하는 등 이 국제 공조 움직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펙에서는 이 중단 사태에 대비해서 석유 생산량을 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이어질 수 있는 원유 생산량이 500만 배럴 정도는 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알 나우미 석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펙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태가 좀 더 악화되면은 오펙에서 결국에는 원유의 증산을 통해서 좀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려와 걱정은 있으나 아직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중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지 공급 자체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의 진화에 좀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3년 내 최고치로 상승을 했는데 이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승으로 돌리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일단 증시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좀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중동의 모래감을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3년 내 최고치, 소비자 신뢰지수 2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70.4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도 65.6였는데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득이 계속적으로 낙관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고용시장의 회복 징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 심리를 부추겨서 결국엔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결국 장중에 급락 이후에 반등을 어느 정도 앞으로 줄일 때 이 재료도 시장에서는 먹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재료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돌려놓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주택시장 침체가 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대도주 주가격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택 지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주택 시장이 여전히 살아나기에는 아직도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연속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마감하면서 나온 브리핑을 보면은 결국 2010년도는 여전히 안 좋았지만 2011년도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이 주택시장에 대한 또 건설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와 반대적으로 주택가격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지수 자체는 이 앞전부터 건설 경기의 악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재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세계 최대 유통업체죠. 월마트가 매출이 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일단 월마트가 7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하는, 그래서 50억 2천만 달러를 보이면서 주당 1.14달러, 전년 동기 대비가 1.26달러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내 매출이 1.8%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신흥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분을 좀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소비자 신뢰라든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결국 소비와 완전하게 직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미국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결국에는 전망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월마트의 분기 매출도 7분기 연속 판매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래도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주의 급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유럽 증시 종합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 증시도 리비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4일째 약세,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약세 패턴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비아 사태로 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항공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또한 은행주들도 대체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유 개발, 유가 관련주라든지 유전 개발주들 중심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유럽 증시도 결국엔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안전자산에 대한 그 매수세의 복귀가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7주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었고요. 또 미 국채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효과에 대해서 가격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효과에서 프랑이랑 엔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은가 같은 경우도 30일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온스당 32.86달러를 보여주고 있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을 좀 매도를 하고 또 리비아 내전이라든지 중동의 불안을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 보고 있습니다. 네, 곡물 시장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곡물 시장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곡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곡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물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함께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밀 같은 경우는 7.3포인트나 급락을 하면서 마감됐고요. 대두라든지 면화 같은 경우도 또 옥수수도 거의 투매에 가까운 5%에서 4% 정도의 급락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곡물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차익성 매물과 함께 나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과 리비아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결국 곡물 가격도 함께 투매 현상이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리비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밤 미국에서 나올 경제지표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경제지표에는 1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있고요. 주간 모기지 신청 장수가
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큰 임팩트는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택 판매인데요. 주택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뭐 시장에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리비아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뭐 21선, 60일선 모두 다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주가 흐름 자체도 낙관하기에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뭐 리비아 사태에서 쉽게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유가가 93달러까지, 특히나 두바이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결국에는 리비아 사태에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인 투매에 따라서 61선을 한 번에 붕괴시키고 또 급락한 다음에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점의 이탈 모습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락하면은 단기 물량 공백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단기 물량 공백존에 이어지는 반등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아직까지 반등에 그치고 또 그 반등이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엔 돌아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이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세가 좀 거칠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매매가 주식을 매수하면은 선물은 단기적으로 해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를 보이는데 지금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결국에는 미증시의 흐름도 우리가 급락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증시가 솔직히 미증시보다는 더 급락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안정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들의 복귀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결국 시장이 약세 기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 주가 패턴을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는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중동 민주화 사태에 대해 특집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로부터 거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독재자 카다피가 사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연설을 발표하고 순교자로 죽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의 국가 원수 무아마르 카다피는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자신은 영원한 혁명의 지도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 이곳은 바로 내 조국이라며 내 조상의 땅에서 순교자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다피는 1980년대 미국의 폭격으로 파손된 트리폴리 관저의 한 건물 앞에 서서 비장한 모습으로 원고 없이 연설을 하며 수시로 주먹을 불끈 쥐거나 연단을 내리쳤습니다. 연설에서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카다피는 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대로부터 거리를 되찾으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시위대를 쥐에 비유하며 쥐들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카다피의 이 같은 선전포고에 앞서 친정부 세력은 수도 트리폴리 등지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피해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트리폴리 목격자들은 지난밤 전투기가 시내 곳곳을 폭격하고 군용 헬리콥터도 하늘을 날아다니며 시가지를 향해 발포해 시위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체제에 아랍권 국가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57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이슬람 조직인 이슬람회의는 리비아 당국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크멜레딘 아흐산 오울루 사무총장은 리비아 시민을 상대로 한 과도한 공권력 동원에 강한 비난을 표명한다며 억압을 중단하고 시위대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도 카다피 체제가 반정부 시위대에 가한 무력 진압을
대량 학살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카다피 체제가 평화롭게 시위하는 국민의 가한 억압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라민 메흐만 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리비아 국민에 대한 극도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흐만 파라스트 대변인은 리비아의 민중 봉기는 중동 지역 내 퍼지고 있는 이슬람적인 자각에서 발로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아랍연맹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자 유엔은 긴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독일과 서방 국가들이 함께 참석한 이번 긴급 협의에서는 리비아 외교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리비아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리비아 외교관들은 리비아 전투기들이 시위대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리비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유엔에서 인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터 위티그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카다피 정권의 유혈 진압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다며 이번 일은 유엔 안보리가 신속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한 이브라힘 다바시 유엔 주재 리비아 부대사는 우리는 리비아 국민들을 보호해 줄 만한 조치를 유엔 안보리가 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긴급 협의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곧이어 리비아 문제 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독일 대표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국적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외교관은 리비아 사태는 이집트나 튀니지의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며 본국 정부가 리비아 국민에 대한 폭력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총리가 리비아의 국가 원수 카다피에게 국민의 요구에 눈 감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무아마르 카다피 이집트 국가 원수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의회에서 열린 집권 정의개발당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요구에 눈을 감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화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막는 것은 충돌의 소용돌이를 키울 것이라며 충돌의 물결이 리비아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에르도안 총리의 언급은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던 무렵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온건한 발언입니다. 터키의 경우 200개 건설업체들이 리비아에서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지 파견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리비아 사는 자국민이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터키 정부는 제2의 도시 벵가지 등에서 유혈 충돌 사태가 고조되자 자국민 철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리비아 당국과 반정부 세력은 현지 외국인들의 안전 확보에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 확대에 우리 교민들의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2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경 리비아 벵가지 소재 K중소기업 직원 9명이 자동차편으로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고 오후 8시경 이집트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이집트 대사관 측은 철수 중인 교민들과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동 구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담당 영사를 국경 지역에 급파해 안전한 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수 중인 기업 직원들은 일단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까지 이동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리비아에 있는 교민들을 전세기를 이용해 이집트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 이집트 대사관 측은 이집트 항공 측과 카이로 트리폴리 간 전세기 운항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상황이 긴박해져 철수하려는 교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3일경 철수를 원하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트리폴리 공항의 사정을 살피면서
전 세계 투입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리비아 접경 지역에 24시간 임시 수용 캠프를 설치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바레인 정부가 시위 사태 수습을 위한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최대 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가 정치사범들을 석방토록 지시하는 등 시위 사태 수습을 위한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반정부 시위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 마나마의 진주 광장에는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셰이크 하마드 국왕과 셰이크 칼리파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는 지난 14일 바레인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시위로 기록됐습니다. 시아파가 주축을 이룬 시위대는 200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알칼리파 가문을 타도해야 한다며 국민은 왕정 교체를 원한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9일 진주 광장 시위를 허용하고 야권과 대화를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정치사범 석방을 지시했지만 시위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망명 중이던 시아파 야권 지도자 하산 무샤이마가 바레인으로 귀국할 예정이어서 바레인 시위 사태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성향의 시위대가 충돌해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성향의 시위대가 충돌해 5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날 사나 대학 인근의 알후리아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4천여 명의 반정부 시위대는 거리 행진에 나섰다가 인근에 있던 친정부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단검과 공봉으로 무장한 친정부 시위대는 학생들이 주축인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했고 경찰이 뒤늦게 양 시위대를 분리 해산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예멘 제2의 도시인 아덴에서도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반정부 시위에는 예멘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다가 현재 휴전에 돌입한 시아파 알후티 반군도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군 지도자인 압둘 말리크 알후티는 알후티 반군은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적 성향의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2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살레 대통령은 2013년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날 것이며 대통령직을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튀니지와 함께 선두로 민주화 혁명에 성공한 이집트에서는 과도 정부와 야권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30년 독재가 종식된 이집트가 정상화 과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과도 정부 및 군부와 야권 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과도 정부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부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민심 투숙용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과도 정부와 군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당 결성 등 정치 참여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검찰은 이날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장관을 돈 세탁 및 부당 이득 혐의로 주에이르 가라나 전 관광장관을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하고 자산 동결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바라크와 그의 부인 수전, 아들 알라와 가말 부부 등 무바라크 일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과도 정부가 여전히 구체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내각 해산을 요구하는 등 과도 정부와 군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근거지로 하는 일부 민주화 운동가들은 과도 정부 해산을 촉구하는 도전의 화요일 시위를 카이르 타흐리르 광장에서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란 군함이 수에즈 운하로 진입해 지중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는 무려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란 군함이 수에즈 운하로 진입해 지중해로 향하고 있다고 운하 담당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로이터르 통신에
두 척의 선박이 이날 오전 5시 45분에 운하로 들어갔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건설된 이래 이란 해군 함정이 수에즈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집트 최고 군사위원회의 첫 번째 외교적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군사위는 지난 11일 권력을 넘겨받은 데 이어 이란 선박의 운하 통과를 승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들 선박의 운하 통과를 허용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의 우방으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반면 이란과는 30여 년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지난주 이란 군함의 수에즈 운하 통과에 대해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의 인접국 알제리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알제리 내각은 19년간 계속되어온 비상사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제리 내각은 19년간 계속되어온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알제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알제리 정부는 비상사태 해제 계획을 밝혔지만 내각의 공식적인 승인은 이날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사태 처리안은 정부 관부 개설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관부의 정확한 발행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제리에서도 최근 수도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의원 1명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의 소요 사태가 이 지역 국가들의 불안정화와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타르타스 통신증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국가대터레위원회 회의에서 중동과 아랍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몹시 복잡하며 아주 큰 어려움이 예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경우 인구 밀집 국가들의 불안정화와 이 국가들의 작은 부분으로의 와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 국가들은 광신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과 같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중동과 유사한 소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덧붙여 그런 시나리오는 외부 세력이 예전에도 준비했었으며 지금도 실현시키려 하고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이 시나리오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 지역 개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교육 지원, 러시아 자체 이슬람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동 사태 혼란을 틈타 무기를 판매하려는 영국 총리의 세일즈 외교가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최근 중동을 방문하면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대동해 민주주의 증진을 빙자한 무기 세일즈 외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민주화 시위에 굴복해 사퇴한 이후 외국 주요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과도 체제를 이끌고 있는 군 최고위원회 위원장 겸 국방장관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를 비롯해 아흐메드 샤피크 총리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캐머런 총리는 쿠웨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만나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캐머런 총리의 중동 순방과 때를 같이해 제널드 호워스 국방차관과 50개 군수 관련 업체들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무기 수출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캐머런 총리의 중동 순방에 관심을 끄는 것은 수행단의 세계 최대 방산업체로 꼽히는 영국계 BAE 시스템즈를 비롯해 탈레스 UK, 키네틱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짧은 4일간의 순방 일정이지만 대표적인 8개 방산업체들의 관계자들이 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들은 방문지마다 군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이번 방문을 무기 판매 증진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발생한 시위성 집회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회피했습니다.
중국의 마자오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일성 집회와 관련해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마 대변인은 또 중국이 사회주의 길을 가면서 사회 정치적 안정을 지키고 사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인민의 공통된 바람으로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 대변인의 이 같은 대답은 시일성 집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친 의도로 해석됩니다. 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인터넷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에서 인터넷은 개방돼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인터넷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리비아의 시위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리비아가 빠른 시일 내 사회 정상 질서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인구 40만 명 규모의 뉴질랜드 2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수차례 여진이 발생해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인 여행객 4명도 건물 내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는 교민과 여행객 등 4천여 명의 한국인이 머물고 있으며 다른 교민들의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 51분에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에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었던 규모 7.1의 강진에 비해 진도는 다소 약했지만 피해는 훨씬 컸습니다. 특히 다운타운과 인접한 지점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이동이 잦은 때 지진이 발생해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충격으로 시내 곳곳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고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병원과 도심의 교회와 성당 등 많은 건물이 붕괴됐으며 국제공항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65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의 민주화 사태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 물가 불안이 증폭되고 글로벌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가 내전 수준으로 악화된 가운데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관영 TV 방송에 출연해 원좌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 최악의 유혈 충돌이 우려됩니다.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화해 손짓에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재항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화해 제안이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을 현대그룹에 넘기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 휴업에 들어간 강원도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동안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중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데다 저축은행 사태로 투자 또는 예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행이 새삼 주목받는 양상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23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스티브 잡스 최고 경영자의 후계 구도 공개 여부를 놓고 주주들과 경영진이 경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지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비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태 파장이 어느 정도 될지 이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심각하죠?
예, 리비아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요. 네. 세계 주요국 증시는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글로벌 물가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 세계 경제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22일 우리나라의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는 북해산 브렌트유에 이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100.36달러에 달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위기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네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돈 것은 리먼 브라더스 붕괴 직전인 지난 2008년 9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 대비 배럴당 1.98달러 오른 107.72달러를 기록했고 네. 장외 거래에서는 배럴당 10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어제 도쿄 공업품 거래소에서는 원유 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석유 시장 전문가들은 하루 160만에서 180만 배럴을 생산해온 리비아의 소요 사태로 리비아의 산유량이 하루 110만 배럴, 6%가량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중동의 정정 불안이 심화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리비아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은 금융시장도 강타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38포인트 급락한 1969.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네. 장중 한때 1958.77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연중 저점을 찍은 겁니다. 중동발 불안으로 외환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달러와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원 50전 오른 1127원 60전으로 급등했고 유로화 가치는 전날 유로당 1368달러에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1358.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값은 지난 1월 4일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는 지지자들의 결속을 요구하는 등 거의 사태가 내전 수준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그리고 또 외국 기업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 본격적인 행동으로 또 이어지고 있죠. 예, 사태가 내전 수준으로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에니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철수를 시작했고요. 스페인의 랩솔, 영국 BP 등도 리비아 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도 본사 임원으로 구성된 긴급 대책방을 급파해서 직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다만 앞으로 유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만약 현 수준에서 20에서 30달러 정도 더 오른다면 세계 경제 성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로 126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을 넘어서면 제4차 오일 쇼크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리비아의 사태가 국제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집트나 튀니지와는 차원이 다른 데 있습니다. 리비아는 세계 8번째 산유국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유 시장에서 수급이 단 1%라도 모자라면 가격은 10%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한편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22일 새벽 관영 TV에 출연해서 건재를 과시했는데요. 카다피는 6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최근 떠돌던 베네수엘라 망명설을 잠재운 동시에 시위대의 강력한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좌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서 앞으로 최악의 유혈 충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의 갈등이 참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양상이 점차 이 봉합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시아주머니의 화해 제스처를 받아들인 셈인데요. 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화해 손짓에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재항고 계획을 취소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네. 현대그룹은 20일 범현대
사태가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대그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정몽구 회장의 화해 협력 제안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화해 제안이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을 현대그룹에 넘기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의 구체적인 화해 제안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간의 현대건설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전까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합의 가능한 제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 발표 전까지만 해도 현대건설 인수 관련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는데요. 현대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고등법원의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 항고심 판결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고 향후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지만 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화해 손짓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이날 현대그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고집하는 대신에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집안 화합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 처리 문제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축은행발 뱅크런 사태, 즉 예금 인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 저축은행이 자진해서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네.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사태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은행이 자체 휴업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네. 자체 휴업을 뱅크 홀리데이라고 하는데요. 뱅크 홀리데이를 선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22일 도민저축은행이 예금 인출이 계속되는 우려로 인해 예금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분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뱅크 홀리데이를 선언했습니다. 뱅크 홀리데이란 대공황 때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미국 은행을 모두 휴업하게 한 후에 3일 후에 4분의 3만 영업 재개를 시킨 데 유리한 말인데요. 은행이 일방적으로 뱅크 홀리데이를 선택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도민은행의 황당한 휴업에 당국은 만 하루도 안 돼서 6개월 영업 정지라는 강수로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문 닫으면서 당국이 밝힌 블랙리스트 10곳 중에 영업 정지된 곳은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영업 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1차적으로 영업 재개 명령을 내린 뒤 해당 금융회사의 대응에 따라 2차적으로 영업을 정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런 예상을 뒤엎고 단번에 영업을 정지시킨 우선적인 이유는 영업을 부분 재개할 경우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분석입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조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도민을 끝으로 과도한 예금 인출이 없다면 부실로 인한 추가 영업 정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늘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 인출액은 2,200억 원 수준으로 전날 대비 반 이하로 떨어져 예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급등,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은행으로 예금이 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 쪽으로 자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죠? 예, 시중 부동자금이 은행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굳어지는 데다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예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행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20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14일 일주일간 은행권 실세 총예금이 무려 6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은행권의 개인 정기예금 수신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한, 우리,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4주간 개인 정기예금 잔액 추이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예금 증가세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금융 환경이 불안정한 탓에 은행 역시 이렇다 할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네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로 꼽히는데요.
최근 신한 우리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인 영업대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서 올 상반기에 치열한 대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오늘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잡스 리스크라고 불리우면서 이 애플이 좀 위기에 봉착한 그런 모습인데, 잡스 포스트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후계자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은 좀 참을 것이냐, 이를 놓고도 경영진과 주주 간의 경론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스티브 잡스의 시한부설이 떠돌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잡스의 건강 이상설과 CEO 승계 방안과 관련된 애플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애플 주식의 70%를 쥐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후계자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스티브 잡스의 후계구도 공개 여부를 놓고 주주들과 경영진이 경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번 주총에서 투표를 통해 애플 이사회에 후계자 계획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반면 애플은 이들의 요구를 마냥 들어줄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잡스 CEO의 6주 시한부설이 나돌면서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세계 최대의 기관 투자 컨설팅 업체인 ISS가 주주들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애플이 마냥 침묵을 지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기법까지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77-745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 정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